네, 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네, 오늘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중입니다. 만일 1년 동안 격리된 채 아무것도 읽지 못하도록 튼죄된 상태에서 오직 한 가지만 알 수 있다면 나는 인구 통계에 대해 알고자 할 것이다. 다음 1년에서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가구가 새로 형성되고 주택 수요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신규 노동자로 인해 노동시장의 압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을 거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재정, 금융, 정책, 총 수요, 총 공급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채권 시장의 큰 손이자 세계 최대 채권 펀드인 퍼시픽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는 빌 그로스가 언론과 한 인터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구 증가가 자본력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고, 감소는 자본금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 감소는 자본금 감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글을 보고 내가 느낀 것은 위기감이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10년에서 20년 후 나는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하면 일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도 한국 여성가족부 같은 거 만들고 성인지 감수성인지 뭔지 생기고 출산율 낮고 분명 부동산에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건설 쪽은 다 조선족들이 장악해버렸습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성장은 결국 인구에 기초를 둡니다. 왜냐하면 인구수는 잠재적인 수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은 장사를 해도 시장이 모이는 곳으로 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젊은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이든 연령층이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듯이 젊은 연령층은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냐 그렇지 못하냐, 꼰대와 젊은이의 차이인 거죠.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여행 갔는데 여자애들 숫자가 모자랐다. 한국에는 12살 어린이가 100명당 같은 남자의 어린이보다 120명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남자 어린이가 20%가 많다는 거죠. 수치는 정상적인 출생 성비 차이의 10배에 해당되는 것이다. 10년 정도 지나면 12살 된 한국 여자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남성 호르몬이 넘쳐서 괴로워하는 젊은 남자들이 넘치게 될 것이고, 젊은 여성은 자신의 구원자, 심지어 남편이 제대로 대접해주지 못할 경우 얼마든지 다른 남자를 고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생 성비에서 20%의 차이는 남성 사망률이 더 높다는 걸 감안해도 상당히 높다. 한국 여성은 전체 노동력의 40%를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가운데 3분의 1은 가족 농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여성의 자립도는 높아질 것이다. 여성에게도 전문 직업의 길이 열릴 것이며 여성들도 높은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헬스클럽이나 교육기관을 찾을 수 없었지만 경구 피임약을 만드는 회사를 발견했다. 문화적 이유로 아시아는 피임약을 먹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일본은 2000년대 경구 피임약은 법으로 규정됐고, 일본은 비아그라 판매가 6개월 만에 허용되는 데 분노했지만 경구 피임약은 수십 년 만에 판매가 허용되었다. 그래서 경구 피임약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다. 짐 로저스가 이렇게 회사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라면은 비아그라 투자를 할 것입니다. 섹스는 솔직히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랑 많이 잘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갑자기 섹스를 하고 싶어서 다른 남자를 찾고 그 남자는 발기가 안 되는 위급한 상황이면 남자는 가격을 지불하고 비아를 구매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난 배우던 시절이었고 확신이 없던 겁쟁이였습니다. 지금도 그거랑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되게 웃긴 게, 맞죠 이게? 만약에 남자가 여자 간신히 술을 먹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모텔까지 갔는데 발기가 안 돼봐요. 미치는 거죠. 모텔 값도 비싸 죽겠는데. 근데 진짜 비아그라 회사가 매출이 굉장히 높아졌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어요. 복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재밌는 것이 이거 2003년에 발간된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통찰을 낸 것은 2000년도 정도라는 거죠. 짐 로저스의 통찰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징과 연령별 특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한 사람의 소비 형태는 그 사람의 연령별 특징에
의해 결정됩니다. 돋보기를 사러 안경점에 찾는 16살짜리 본 적 없고 필리하러 칠까 가는 16 소년은 없습니다. 미국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령의 증가를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7,600만 명. 이들이 경제력을 갖춘 65세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주된 쇼핑 공간이 할인점으로 바뀝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미군들은 열정적으로 섹스를 했고 아이를 양산했으며 이들은 섹스와 출산으로 큰 혜택을 본 기업은 이유식 회사인 거버사였습니다. 거버사는 1950년 매출은 48년도에 비해 2배나 급증했고 60년대 피임약이 보급되자 이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유연애가 바람에 불자 출생률이 급락했고 이유식 매출도 하락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저축과 투자 패턴도 사람의 연령별 특징에 영향을 받는다. 젊을수록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나이가 들면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노년은 대출을 꺼리고 눌러 앉을 생각만 한다. 연령별 특징은 한 가정의 가계 규모와 구성원을 결정한다. 60대 가정을 꾸리고 애 낳는 일 없고 20대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며 새로운 가족 구성을 형성한다. 한국과의 연령별 특징은 정부 정책에도 중요한 변수가 작용한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이나 유럽처럼 노년층이 많으면 노인 복지나 의료 혜택 등의 예산 집행이 많아질 것이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상품을 저축하고 투자하는지 얼마나 많은 집이 시장에 나와 있고 그 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정부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고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란 지나간 과거의 기록이고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고 유일한 목적은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하멜 표류기로 알 수 있습니다. 앤드릭 하멜은 네덜란드 동인 회사의 시기로 1653년 조선 효종 때 대만을 거쳐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중 제주도에 표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3년 동안 조선의 어느 데에서 이제 탈출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동안 밀린 월급 받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보고서를 쓴 거예요. 이 책은 1688년 네덜란드에 출간됐고 스베르 베르호의 불행한 항해 일지로 출간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해외랑 교류에 선진문물을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중국과 최고라며 그들을 형님 부르기 바빴죠. 결국 미개한 조선은 차이를 만드는 법을 몰랐고 해외 정세를 몰랐고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은 해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며 발전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격차가 벌어진 계기입니다. 이게 대단하다. 네덜란드가 해상 무역을 장악했다고 해서 일본까지 막 기어갔네요. 얘들이 돈 벌고 싶어 하니까 우리나라도 교류를 하려고 했으면 충분히 했었을 건데 우리나라는 절대 위대하지 않습니다. 조선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네덜란드 해상 무역의 장악으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유입됩니다. 배가 가면 금융기관이 따르고 현대에는 도로가 개통되면 철도나 전철이 생기고 그 주변에는 은행이 생기듯이 당시에는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배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해상무역 장악으로 네덜란드는 돈이 유입되자 한때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암스테르담은 교역과 선박의 급증으로 단기간에 유럽 최대의 도시가 됩니다. 도시가 커지자 사람들은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해상무역의 과실을 전 국민이 나누기 시작했고 돈이 많아지자 사람들은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미술 사업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유는 자본을 투자해 사들일 만한 땅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놀고 있던 돈이 하필 튤립 투기로 이어집니다. 네덜란드는 땅이 좁고 해면보다 땅 높이가 낮아 일반인이 쉽게 부동산 투자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역사상 모든 투기와 거품은 호황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튤립 투기의 열풍이 배울 점은 첫 번째, 경제적 호황의 뒷받침된 번영은 반드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경기와 통화량, 금리, 부동산 투자에 접근할 때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투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군중의 참여가 절대적이고 소수만 움직일 수 있는 투자처라면 투기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튤립이나 미술품 시장이 활기가 뛴 것은 중상층까지 대거 이들 자산을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일본의 80년대 온 국민이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국내에도 IT 환경, 혁명이라고 하죠. IT 혁명으로 코스닥 열풍이 불 때 전 국민이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2001년에서 2003년 부동산 폭등기에도 온 국민은 부동산 투자 중이었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 시절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 어떻게 행동했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애들이 막 비트코인 사겠다고 난리쳤죠. 자, 3. 투자 대상의 확장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돈의 힘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값을 올릴 때는 환급성이 뛰어난 자산부터 오릅니다. 우리는 투기할 때 시간에 주목하는 역사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중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만약에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이 책을 반드시 구입해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다시 재발간됐어요, 이게.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보고 있다고 하면은 좋아요 눌러주십시오.